제목이 재생에너지와 석탄화력 사이의 경쟁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이 내러티브라고 해야 되나 이겁니다. 이제 석탄화력은 대기오염이 나쁘다는 건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중국에서 오는데 무슨 소리냐? 대기오염의 원인이 중국이 석탄화력 발전소인데 실제로 그게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 수도권은 우리가 늘상 느끼는 대기오염은 경유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유차나 소각장 같은 거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보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논리가 이제 이게 재생에너지가 너무나 싸지고 있고 석탄화력이 그냥 그대로 가격이 가고 있기 때문에 리스키한 투자가 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기후변화, 온실가스, 파리 협약 얘기가 이제 오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석탄화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키 메시지들입니다. 대기오염을 많이 시킨다, 비싸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 많이 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이 따라온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석탄화력 사이의 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박재 변호사님은 이 슬라이드를 많이 보셨을 텐데 라자드라고 하는 프랑스계 투자 전문 회사인데 투자은행인데 이 회사에서 매년 이렇게 벌써 버전 11이지 않습니까? 매년 발전소의 금융화 발전 원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시다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죠. 이 슬라이드를 다 슬라이드가 많지 40장 정도 있는데 뭐 다 끝낼 필요도 없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분이 사이즈 봐서는 맞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라자드가 이렇게 매년 내놓는데 작년에 내놨었고 11월 달에 아마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하나 내놓을 겁니다. 근데 이 균등화 발전 원가, 영어로는 레벨라이즈 코스트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상당히 에너지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CO다 보는지 발전소를 지을 때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매년 들어가야 되는 연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를 쭉 그러니까 고정비와 고정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금 현재 시점에 현가화 시켜놓고 현가화가 되는 거예요. 이자 그리고 이제 향후 연료비를 쭉 이렇게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이제 그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냥 오늘날의 시점으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계산해가지고 현가화를 시킵니다. 그 개념이 이제 LCOE라는 건데 뭐 맞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발전소의 가격을 출 코스트를 계산할 때 맞는 개념인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일단은 원자력은 여기 있죠. 원자력 아예 얘기도 할 필요가 없이 비쌉니다. 112에서 183불이고요. 석탄이 60에서 140, 석탄이 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태양광이 커뮤니티 사이즈 태양광이면은 1메가 내외 발전소인 걸 알고 있는데 이게 76에서 150불 메가와트, 대형 태양광은 36에서 53메가와트, 불 메가와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태양광, 좀 큰 태양광은 한 20메가 정도 되는 태양광일 것 같은데 이미 석탄 대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석탄이 규제 때문에 비싼 이런 쪽에 있는 나라들 태양광은 좀 태양광에 대한 인허가 환경이 좋은 나라들은 아마 40불대 혹은 70불대에 가깝겠죠. 그런 나라에 있는 한전 같은 회사들은 웬만하면 싼 전기를 받아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석탄 발전소와 5년짜리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니 태양광 발전소가 체결하는 게 더 싼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석탄 발전소들이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죠. 약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이유는 석탄 발전소 가격은 그대로인데 요런 현상 때문입니다. 같은 그 라자드의 보고서에 나오는 건데 풍력의 가격 추세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제 요게 매년 레인지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 프로젝트 가격 가지고 이제 추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양광은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 얘기지 않느냐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슬라이드를 이제
자주 꺼내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게 블룸버그가 작년 6월달에 조선호텔에서 발표했던 자료이고 인터넷에 있진 않아요. 그냥 그때 있던 자료를 그냥 이렇게 제가 스캔 떠가지고 갖고 있는데 블룸버그가 크게 두 개를 기울였습니다. 신규 태양광을 지었을 때 대비 때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지었을 때의 가격 추세, 그다음에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 대비 기존 석탄 발전소 운영하는 것의 비용을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의 이 낙차가 떨어지는 속도가 하도 빠르다 보니까 석탄 발전소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2020년경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신규 태양광을 짓는 게 낫느냐,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짓는 게 낫느냐 하는 판단에 있어서 2020년에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2020년이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석탄 발전소를 짓는, 석탄 발전소 짓는, 태양광 발전소 짓는 게 나은 상황, 새 발전소를 지을 때는 나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래프는 새로 지을까 아니면 옛날 걸 쓸까 하는 판단에 있어서 2024년 정도면은 옛날 걸 트느니 새로운 걸 짓는 게 낫겠다. 태양광 발전소 짓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2024년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뭐 하면은 한전 자회사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 말같이도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차마 이제 블룸버그의 권위를 도전하기 힘들고 블룸버그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판단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력 시장 운영 규칙, 전력 거래소 그리고 그 위에 한전이 있죠, 산자부가 있죠. 전력 거래소 위에 한전 산자부가 있고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 매우 이상합니다. 시장 경제에 태양광을 맡겼을 때 상황이 블룸버그가 보여주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전력 거래소가 운영한 전력 시장은 상당히 60, 70년간 기저발전원들 위주로 편하게 디자인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저발전원들이 혹시나 재무적 문제 생기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전 보고 너가 알아서 싼 에너지원을 골라와 하면 한전이 이걸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석탄발전소도 새로 짓는 것들 있죠? 새로 짓는 거 2024년경에는 완공될 거거든요. 여기쯤 와 있어요. 한전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전기를 사야 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2024년경에는 전기 안 사. 그러면 그 전기를 한전이 안 살 게 좀 명확해지면은 그 발전소들은 안 지어질 텐데 그게 지어져요. 왜냐하면 한전이 지금 현재 그 발전소들을 지금 이 시점에 지어지면 전기를 살 거라는 보장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좀 더 하겠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현재는 그렇지는 어쨌든 블룸버그가 보는 것처럼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소의 건설 가격, 석탄 가격, 태양광 모듈의 가격 이런 걸 쫙 넣어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자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산자부에서 저희가 9월 28일 날 이하겸 의원실 제출한 자료예요. 사실 이 자료는 이하겸 의원님은 정무위에 계신 의원님인데 사실 이 자료는 그분한테 제출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아마 뭐 산자위의 수많은 의원님들한테도 같은 자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제 균등한 발전 원가 분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산자부가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숫자이긴 했지만 산업조직학회랑 에너지경제학원 숫자를 가져왔어요. 이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석탄 발전소가 100원 정도 하고요. 2030년이면 LNG는 90원대이고 태양광이 70원 혹은 뭐 육상풍력은 한 9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2030년대는 발전소, 2030년대는 석탄 발전소를 보면 12년 뒤에 석탄 발전소 왜 저걸 돌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가 쉬운, 아마 그 전에 꺾이겠죠. 이 가격 추세는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미국이랑 영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이랑 영국은 석탄 발전소가 우리가 좀 비쌉니다. 아마 요거는 환경 규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차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석탄 가격 차이라기보다 환경 규제는 이제 석탄 채굴 비용의 차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130원, 130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육상풍력은 더 쌉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좀 비싸죠. 아마 이게 왜 비싸냐 싸냐를 보면은 아마도 제 생각 규모의 경제 차이, 여기는 이제
대형 발전소들을 쫙 이렇게 쉽게 지을 수 있는 인허가 환경 그리고 건설 기술력 혹은 이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는 비싸더라고요. 석탄 발전, 태양광 발전소 가격이.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미 뭐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런 이유에 석탄 발전소가 가동을 안 하고 있거나 뭐 짓지 않고 있거나 있던 거 꺼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짓고 있죠. 우리나라는 짓고 어떻게 짓고 있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국제에너지기구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데서 하는 일이 며칠 전에도 제 동료가 뭐 이렇게 행사를 참석했는데 깨끗한 석탄, 친환경 석탄 같은 걸 홍보를 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사람조차도 석탄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네 하고 잘 보여져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가격 추세에 연장선이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전력 시장이 깨끗하고 공정한 투명한 나라입니다. 깨끗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은 인도나 필리핀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진짜로 이런 얘기 필리핀 애들한테 하면 기가 막혔는데 진짜로 그렇고요. 그 인도는 이 주황색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인도는 이미 석탄 발전소들이 태양광 발전소에 밀려가지고 좌초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도 2040년까지 에너지 시장에서 누가 얼마에 어느 소스에 더 투자를 할까 하고 분석을 했더니 화석 연료 발전소는 이만큼이고 제로 카본 발전소는 이만큼이다. 그러면서 풍력 태양광이 제일 위에 있고 콜, 석탄, 가스 여기 밑에 있다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전망이 없는 에너지원이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여러 개를 지금 7개를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잠깐 이제 국제협상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2009년에 저는 이제 코펜하겐에 가긴 갔었는데 코펜하겐에서 큰 기후변화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협상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오바마가 노벨상을 타기로 했어. 오바마가 이제 2년 차였을 때입니다. 근데 뭐 코펜하겐이다 참 그 교토를 대체하는 뭐 2020년 이후 체제가 나온다. 근데 기대가 많은데 실패했던 협상이었죠. 근데 이 코펜하겐 이 당시에 실패하긴 했지만 이제 막판에 코펜하겐 어코드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문서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문서의 내용이 뭔가 하는가 하면은 바텀업 방식으로 목표를 수집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토 정서의 문제점은 위에서 전 세계적인 카본 캡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쭉 나눠가지고 미국 얼마, 뭐 한국 얼마, 중국 얼마 이렇게 나누는 게 혹은 뭐 미국 얼마 주고 한국 얼마 주고 이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코펜하겐 이후에 이 기후변화 협상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 바텀업 방식으로 각각 알아서 목표를 제출하고 그 목표를 제출한 거에 그러니까 목표를 제출할 때 다그치죠. 좀 미국 같은 나라들이 와가지고 다그쳤었어요. 오바마 정부가 파리 협상 분위기라고 표현했을 때. 그리고 센 목표를 내놓으면은 그걸 이제 준수하게끔 절차를 갖춰놓는 게 이 지금 현재 국제 기후변화 협약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해외 배출권 논의, 뭐 온실가스 로드맵 논의, 뭐 얼핏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이거와 관련된 겁니다. 이 바텀업 방식으로 낸 목표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코가 꿰가지고 이제 참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이 파리 협약 내지는 온실가스 로드맵 관련된 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펜하겐 어코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텀업 방식으로 목표가 나왔다는 거고요. 이 코펜하겐 협약의 그 당시 이제 각 국가별로 뭐 호주 얼마, 브라질 얼마 자기 마음대로 목표를 냈었어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UNFCCC에 가서 기탁을 했습니다. 그 목표를. 근데 중요한 거는요. 파리 협약도 똑같아요. 파리 협약도 아예 뭐 국가별 감축 목표를 내요. 우리나라는 37%라는 목표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37%라는 목표를 냈어요. BAU 배출 전망치 대비 37%. 절대량으로 따지면 5.36억 톤 목표를 냈고 이제 그 말을 뱉어놓으니까 참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정치적으로 참 벗어나기 힘든 거 상황이 이제 파리 협약이
시스템인데 파리 협약도 똑같았어요. 근데 왜 거의 유사했던 내용, 파리 협약과 코펜하겐 협정이 유일하게 달랐던 점은 파리 협약은 2030년이 목표 연도였다고 한다면 2030년까지 얼마 하겠다는 걸 제시하는 게 파리 협약의 이제 취지였다고 한다면 코펜하겐 협정은 2020년이 이제 타겟이었어요. 유일한 차이는 그거였고 뭐가 달라? 물론 이제 하나는 오바마 2년 차하고 하나는 오바마 7년 차하고 6년 차에 나온 협약인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오바마하고 사이 훌륭해진 거 생각이 바꾼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에너지 시장이 바뀐 겁니다. 첫 번째, 가스가 굉장히 싸졌어요. 가스가 싸진 이유는 셰일 가스라는 것 때문에. 셰일 가스는 다른 종류의 가스가 아니라 가스를 채굴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가스를 옛날에는 그냥 우연히 가스가 갇혀있는 지질학적인 모양, 지질학적인 구조에서 뽑아내는 거였다고 한다면 우연히 갇힌 건데 근데 어쨌든 한 몇십억 년간 탄소 덩어리들인 우리 같은 존재는 동물들이 물상 썩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무기질 호흡으로 나오는 메탄가스는 어딘가에 갇혔어야 되는 땅속에 들어갔으면 그게 돌 속에 갇혀있던 게 셰일가스였고 똑같은 메탄가스가 그냥 보통 전통가스는 지정학적인 어떤 지질학적인 구조에서 같이 암염층이나 이런 데 갇혀있던 거라면 그 채굴 방식의 발달이 이제 셰일가스를 가져온 거고요. 그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스 가격이 일단 이게 헨리 허브라는 가격이 이제 미국 셰일가스 가격이 이렇게 계속 낮게 유지가 되고 이제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다른 지수들이 그러니까 JCC는 일본 거고 이제 브렌트는 유럽 LNG 가격인데 유럽이나 일본 셰일가스를 개발하지 않은 유럽이나 일본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 복합 발전소가 더 많이 생기게 됐고 가스 복합 발전소는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가스 복합 발전소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 정부가 가스 복합 발전소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인상을 갖고 자꾸 진행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가스 복합 발전소 어쨌든 석탄 발전소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전 부문에서 많이 줄어들 수가 있었고요.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싸졌어요. 많이 저렴해졌고 풍력 발전소도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9년에는 뭐가 안 됐고 2015년에는 뭐가 잘 된 이유가 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 이 문서는 별건 아닌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문서는 그간의 시장과 기술의 변화가 만들어낸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중국 대교형, 제가 중국 대교형도 슬라이드 하나 가져왔는데 그래서 미국의 발전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요. 미국의 발전 부분의 BAU가 배출량이 2005년에 24억 톤이었어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배출 목표가 2030년에 5억 톤이라고 했죠. 미국은 전체 배출량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그중에 발전 부분의 배출량만 우리나라보다 한 5배, 3, 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배출량은 7억 톤 정도 되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증가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줄었어요. 지금 현재 실측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이 파리 협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2013년밖에 안 되는 2013년에 이 초록색 부분이 분명히 늘어났을 거예요. 초록색 부분이 뭔가 하면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로 인한 배출량 감소입니다. 13년도였죠. 13년도면 가격이 아직도 조금 높을 때였거든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근데 그 사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 비중은 이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주황색 부분은요. 가스복합이 석탄 발전소가 가스복합으로 대체되는 현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의 배출량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스복합 발전소로 대체되면서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빨간색 부분 제일 커 보이는 부분이 그냥 미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 거 그리고 에너지 수요가 줄어든 게 요만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 전망치를 어떻게 잡냐는 뭐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망치가 이거일 수도 있고 약간 이 빨간색 부분은 이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꺾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런 어떤 파리 협약에 이 제공하는 그 틀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제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놓는 목표이긴 하지만 그 목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더해지는 것은 중국의 대기 변화, 대기 오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기 오염 때문에 중국은 우리와는 달리 원자력 발전소가 저 원자력 발전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원자력 발전소가 많았었고 없었고 이제 석탄 발전소가 대부분의 전기를 공급하는 원천이었고 가스폭합 발전소도 중국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 대기오염을 어쨌든 이제 그게 저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니까 석탄 발전소 중국 정부가 이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 모든 것이 중국과 미국이 우리 파리에서 잘해봅시다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파리가 나오긴 했지만 2014년 10월달에 이미 중국과 미국이 우리가 파리 협약에 낼 목표는 요겁니다 하고 합의를 했어요. 이미 합의를 했었고 2030년 목표를 내긴 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파리 협약이 나오는데 굉장히 수월을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참 이 얘기는 참 많이 안 들어요. 옛날 제가 10년 전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 부시 교토정에서 나갔잖아. 어르신들이 꼭 얘기를 했어요. 되겠어? 그런 냉소를 많이 들었거든요. 요새 그런 냉소 하나도 안 들어요.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기술의 변화는 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트럼프가 석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트위터나 아니면 유튜브는 아니지만 자기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로 인해서 석탄 발전소가 미국에서 늘었다 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 기후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느냐 저도 지금 국감에서 진행되는 논의들을 열심히 지금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서 자유한국당 사람들 얘기를 제가 많이 못 들어 자유한국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후변화 정책에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산자부 사람들이 그렇다고 트럼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옛날에는 부시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돼 안 돼 하는 얘기들이 우리나라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원자력 문제, 원전 석탄 문제,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에너지 쪽에서 제일 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가는 주요 어떤 변수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근데 시장의 상황이나 가격은 그렇게 되어서 전망은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게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북한에 석탄을 팔아줘서 경제적으로 공유하는 경제 체계를 만들고 싶다. 러시아에 가스관이 와가지고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그쪽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제 그 석탄 쪽에 우리나라 정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두 가지 북한 석탄이랑 북한 석탄 발전소랑 그다음에 가스 복합 발전소를 말씀해 주는데요. 일단 가스관이 내려오는 거 말씀하셨죠. 가스관이 내려오게 되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싸질 겁니다. 왜냐면 천연가스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비싸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빨리 시장에서 밀릴 발전소가 가스 발전소입니다. 제일 비싸고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발전소가 가스 발전소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냉동을 시켜서 와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에터를 시켜서 와야 되기 때문에 가스가 이제 비싼 건데 가스관이 내려오면 러시아에서 그러면 이제 가스의 시장에서의 평가는 많이 달라지겠죠. 가스가 싸게 좋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관 내려온다는 얘기는 한 10년 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이게 그 비싼 자산을 북한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넣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금융이 많이 조달돼야 되는데 그거 우리나라 자금이 북한으로 가게 되는 순간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달러 영어를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북한이 미국 금융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현되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빙 무드가 좀 더 가고 미국이 진짜 내가 북한을 더 이상 이란 같은 나라로 취급하지 않고 터키 같은 나라로 취급할게 하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그거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란을 좀 다녀봤는데 이란에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란에서 에너지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 고객이 하려고 했죠. 똑같더라고요. 안 돼요. 달러를 이렇게 한 트럭을 들고 가지 않는 이상 한 트럭을 어떻게 들고 가 달러를 들키지 않고 우리나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뉴욕에 있는 금융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게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가는 변수가 되기엔 조금 너무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북한 석탄 발전소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리고 외통위 같은 데서도 이번 국감하면서 북한에서 도금광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소 지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통일외교위원회라고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인프라를 깔면서 석탄 발전소가 들어가면 안타까운 상황일 것 같긴 하고 막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참 북한에 뭘 지어도 아마 북한의 전력 용량이 우리보다 한 10배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더 지어도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7개 현재 짓고 있는 거보다는 작은 규모일 거라는 거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북한에 그 조대짜리 발전소가 들어갈 때쯤이면은 재생에너지 코스트 커브가 더 떨어져 있어가지고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시는 질문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석탄화력과 원자력에 조우하는가? 두 가지 이유에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체적 원인, 그러니까 좀 가격 관련된 얘기를 한 가지 했고,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도 작년에 만들었던 거에서 약간은 지금은 조금 유효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약간 좀 유효하지 않게 됐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가스가 없고 석탄과 원자력이 가스보다 싸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LNG 액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가스가 자꾸 들어오면 석탄을 죽이거나 원자력을 죽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스 발전소들 죽겠다, 내가 죽고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스 발전소들이 많다는, 가스가 비싸다는 게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부효과 비용이 있는 무임승차 현상이 심합니다. 대기오염 관련된 무임승차 현상은 미세먼지다,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선거 했을 때 마침 미세먼지도 많았던 시기이고, 그러니까 양당, 하여간 국회의 어느 당도 미세먼지가 좋은 거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세먼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는 아니지만 해결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 듭니다. 삭스, 낙스 배출 관련된 부가국 세금 등이 거의 없다고 써 있었는데, 이거 작년에 만들어서 당신 그랬는데, 올해도 이제 석탄 발전 연료에 대한 개발 서비스를 높였어요. 그러면서 석탄 발전 유연탄의 세금이 좀 더 대기오염에 대한 무임승차,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그게 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현상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옛날만큼 대기오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석탄 발전소 대기오염 무임승차 얘기를 하지 않고, 석탄 발전소의 무임승차 현상은 주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있는데 있고, 이제 그게 발전분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가 이 온실가스 규제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배출권 거래제가 있어서 석탄 발전소나 뭐 가스 발전소,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들은 일정한 배출권을 가격을 내야 됩니다. 아직은
유상할당 비율이 거의 낮기 때문에 대부분을 공짜로 냅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조그만 부분들만 적은 이제 부족한 부분들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와가지고 내게 되고 이제 그 비용이 연 한 1조나 연 몇천억 될 거예요. 지금 전체 발전 자회사들이 한 2020년 정도면 1조 원 정도로 커질 거고 배출권으로 내는 비용이. 근데 문제는 1조 원 정도 배출권 비용을 발전소들이 내지 않습니까? 석탄 발전이나 뭐 가스 발전소들이 내지 않습니까? 그럼 석탄 발전소들이나 가스 발전소들 시장에서 평가되는 방식이 1조가 높아져야 돼요. 석탄 발전소가 요만큼 가격에서 요만큼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발전 시장에서는 그냥 그 돈은 따로 줄게. 딴 주머니에서 털어서 줄게. 그냥 그거 석탄 발전소 입찰 순위는 그대로 두고 그냥 연료 석탄 값과 연전압 값과 우라늄 값과 이제 가스 값 가지고 입찰하는 거 그대로 두고 그냥 이렇게 새로 규제 때문에 생기는 비용들 있지? 그럼 요건 내가 따로 줄게. 하는 게 우리나라 이 전력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아까 제가 블룸버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전력 시장의 왜곡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왜곡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 복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복지랑 상관이 없죠. 그냥 한전은 그 돈을 어차피 한전이 내거든요. 어차피 국민들한테 걷어들이는 돈이에요. 그 1조 원이라는 돈이 국민들한테 안 걷어들여요. 우리 전기값이 포함되어 있는 돈인데 다만 그 1조 원을 그러니까 1조 원 이 화력 발전 부분이 1조 원을 더 배출을 하게 되면은 그 1조 주머니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전기 요금을 거두면은요. 전기 요금을 거두면은 한전이 항상 이렇게 전기 요금 거둘 때 남는 돈도 좀 있거든요. 그 남는 돈에서 준다는 거예요. 남는 돈에서 남는 돈이 지금까지 좀 있었고 요즘은 좀 적자예요. 요즘은 왜냐하면 석탄 가격이 올라오고 원자력 우량 가격이 올라가는 석탄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가스 가격도 그렇고 연료비는 올라가는데 소비자 전기요금 이대로다 보니까 적자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석탄 발전소 한전이. 근데 한전이 옛날 한 13년부터 한 17년 정도까지는 유가가 쌌기 때문에 그리고 석탄 가격도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어요. 소비자한테 똑같이 걷고 발전사들한테 주는 돈은 줄어들었으니까 연료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제 이런 비용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재생에너지 보조금도 줬었고 자금주의대에 나오겠죠. 재생에너지가 최근에 좋았어요. 재생에너지 특히 좋았고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정부 때 재생에너지 관리가 좋은 정책이 많이 생겼어요.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그 당시 정부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한전이 돈을 걷어들이는 돈은 일정한데 전력 가격이 떨어지니까 돈 남아있는 게 많다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생겼었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탄 한전이 재무적으로 이번에 국감 때도 보면 한전의 재무적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당하는데 자꾸 그런 질타를 당하다 보면은 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하지 못해 먹겠어. 이거 한전이 이제 반항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보조금 나 그런 거 못 주겠어 하고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요 소비자들이 내야 될 게 아니에요. 발전사들이 내야 되는 돈이에요. 발전사들이 연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사의 리스크예요. 발전사가 추세에 맞지 않은 에너지원을 선택해가지고 이런 규제가 걸렸던 리스크는 발전사의 리스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소비자들이 다 전가 부담을 해주고 있는 게 전력시장의 왜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임승차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대기오염 무임승차는 해결이 좀 되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된 무임승차는 아직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저희 올해 여름에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 로드맵을 정부가 새로 수립하는데 그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는 일을 좀 했었는데 그 목소리를 내는 일의 핵심 포인트는요. 파리 협약에 의하면 우리나라 2030년까지 이런 목표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게 발전소들이 신규 석탄 발전소들이 자꾸 들어오고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막 1, 2%씩 늘다 보니까 막 우리나라 타겟 목표 대비 막 10%가 오버가 돼 있어요. 그럼 10%를 어떻게 이제 지킬 거냐는 문제가 인해서 나왔던 컨셉이 해외 배출권이라는 컨셉입니다.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근데 해외 배출권이라는 게 비용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10% 우리나라 배출권의 10%에 해당하는 해외 배출권을 사오려면 1년에 1, 2조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1, 2조 원을 소비자가 낼 거냐? 아니다. 이거는 파리 협약 등등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석탄 발전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놈들이 내야지.
왜 소비자들이 그걸 내고 있고 국민 세금을 그거 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게 저희들이 이제 올해 여름에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할 때 했던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랑 연결된 얘기인데 이 발전 단가가 낮게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발전 단가가 이제 S&P라는 컨셉을 들어 아마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발전 단가가 우리나라는 그냥 딱 연료비만 뽑아서 발전 단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발전소를 이게 아까 LCOA라는 근동화 발전 원가라는 개념 말씀드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발전소의 굉장히 객관적인 가격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LCOA에 들어간 여러 개념 중에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의 불리한 개념들 싹싹싹 잘라내고 딱 연료비 변동비만 딱 가지고 발전소의 가격을 매기고 그거에 기초해서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싸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게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데 굉장히 불리해요. 약간 이거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선 설명하기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발전 단가가 낮게 표시가 되고 그 낮게 표시되는 거로 인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소는 보조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델타 값만큼은 태양광 풍력 발전소는 당수대금 이만큼인데 전기값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도매 시장의 전기 가격이 이거만큼을 보조금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전의 적자 여부에 따라서 변수도 많고 변수가 많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막 나가야 되는데 잘 안 풀리는. 근데 유럽에서는 왜 잘 되느냐? 이미 전기값 태양광 풍력의 가격이 전기값보다 싸졌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전기값도 싸지니까 태양광 풍력을 하기가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관련된 원인을 제가 앞에 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절차적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버넌스 얘기입니다. 거버넌스. 우리나라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거버넌스가 매우 이상합니다. 매우 이상하고요. 정말 저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난장판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한전 자회사, 한수원 혹은 동서발전, 중부발전 한전은 재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편입니다. 중부발전이 석탄 발전소를 만들었다가 꽉 나면 한전의 재무제표에 바로 드러납니다.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전의 재무제표가 중부발전이 1,000억짜리 폭탄을 터뜨렸으면 한전의 재무제표에 1,000억짜리 폭탄이 나타납니다. 한전 상장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은 한전 사장님이 중부발전이 그런 1,000억짜리 사고를 치는 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장 자르는 거잖아요. 한전 사장님이 중부발전 사장을 못 잘라요. 산자부의 과장님이 자르시지. 한수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 자회사나 한전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자기의 인사에 도움되는 일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회사가 공무원의 퇴직 후 일자리가 된다면 산자부 사람들이 자기가 향후에 갈 직장에 대해서 그 직장을 나쁘게 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소 사장님이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신성 솔라 사장님이 가는 게 낫겠어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 오고 붙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전력시장을 감독하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에너지위원회, 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내 비용평가위원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는 위원회들이 있고 가끔씩 녹색연합분들이 가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되게 이제 녹색연합분 한 사람이 계시고 시민단체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한 9명 정도 이미 이제 산자부가 시키는 영역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녹색연합 신재면사님 가셔도 참 이렇게 해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독립성이 없어요. 이 객관적으로 돌아가야 될 시작이 자꾸 안으로 굽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사실 이게 산자부 얘기를 하면 요거는 한전도 사실 이 표현들은 제가 조금 더 순화를 하다 보면 약간 좀
요즘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약간 옛날 슬라이드 가져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한국전력도 사실 이 시스템이 좋아요. 한국전력은 소비자들에게 전기도 팔고 배전망 갖고 있고 송전망 큰 송전망도 다 갖고 있고 전력거래소도 사실상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전한 회사들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 그냥 인터넷망까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다 지배하고 그다음에 검색 시스템까지 지배하는 상황이 되면 다 구글이 좋은 세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이 민간 시장만큼은 아직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지 않으면 한전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전도 약간 솔직히 생각이 바뀌고 있긴 해요. 한전도 약간 제가 보여드렸던 표를 알거든요. 알고 있고 다만 자기가 자회사들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뭐 이게 자기 회사가 솔직히 한전 처장님들 만나면 자기 회사가 난장판이라고 얘기하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일 뿐인 거지. 한전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변하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는 알고 있는데 옛날에 가던 방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탄이나 원자력이나 가스는 조금 덜 할지 모르겠지만 다 눌려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변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쉬운 금융.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위에 있는 문제들에 비해서는 약소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은요 그냥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너무나 좋은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에 너무나 좋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프라이싱을 그냥 믿고 가요.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대개는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비판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 제도를 그냥 자기 금융 환경을 생각할 뿐인 거지 그냥 주어진 환경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속에서 금융 정책을 어떻게 펼쳐가면 되는지를 볼 뿐인 거지 이 제도가 잘못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가 보여주는 이 프라이싱 시스템이 보여주는 환경이 석탄 발전소 대마불사, 원자력 발전소 대마불사다 보니까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동서발전 같은 회사들이 금융권에서 금융을 조달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게 돼요. 그에 비해서 하나솔라파워 같은 곳이 뭐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한전 자회사가 겪는 그 어려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아까 제가 그 발전 시장이 뭔가를 왜곡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설명하는 그 일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발전 시기들의 순서를 매기는 방식은 변동비 기준입니다. 고정비는 고려를 안 해요. 고정비는 고려하긴 하는데 고정비는 별도 정산해줍니다. 고정비 비용은 그냥 딴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딴 주머니에서 나가고요. 변동비는 변동비를 가지고 발전소들을 쭉 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고정비가 아무리 비싼 원자력 발전소도 발전 시장에 들어가면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고정비는 싸기 때문에, 변동비는 싸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변동비가 4에서 7원이었죠. 지금은 좀 오래됐지만 이 숫자도 오래됐고 석탄 발전소도 70원이라고 하지만 70원보다 높습니다. 80원 정도 올라갔어요. 원자력도 40원 정도 갔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LNG가 뭐 50에서 100원 정도, 평균 한 100원 정도 하는데 LNG와 석탄 사이에 이제 격차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순서를 쌓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률이 높고 석탄 발전소가 그 다음으로 높고 가스폭발 발전소들은 우리나라 그날 전기 용량이 여기서 끊기거나 전기 수요가 여기서 끊기면은 이 뒤에 있는 발전소 다 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끊기면 이 뒤에 있는 발전소 다 놀고 있는 거고 추운 겨울날 마이너스 12도가 되면 여기까지 가겠죠. 예비율이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발전소들 뒤에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가동률이 한 30%, 20% 심지어 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냥 한전이 바로 사줘요. 급전 명령을 그러니까 수요가 줄이 너희까지 갔을 때 전기를 나한테 공급하라고 명령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한전이 무조건 받아주는 시스템인데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재생에너지가 재생에너지 분량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게 다 줄이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는 가스폭발 발전소들 힘들 거고요. 석탄 발전소들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석탄 발전소들이 중간에 많이 들어왔다. 석탄 발전소들이 막
중간에 세척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석탄 발전소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하나 1메가와트지만 석탄 발전소는 하나 1기가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짜리가 1000명이 한꺼번에 세척기랑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막 세척기를 하면은 뒤에가 마구마구 밀리겠죠. 지금 그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뒤에서 잠깐 설명하겠지만 석탄 발전소들이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10기가와트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전체 용량이 한 100기가가 안 되는데 실제 용량이 그 100기가 중에 10기가 들어왔으면 줄이 10% 밀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가스폭발 발전소들이 더욱더 불쌍히 있는, 특히 수도권 주변에 있는 가스폭발 발전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네. 어쨌든 제가 한 가지 말씀, 저쪽 파란색에 있는 얘기가 이 발전소들이 다 가격이 있어요. 처음에 한 10원, 20원 뭐 이렇게 하다가 석탄 발전소가 하면 한 80원 정도 갔다가 가스폭발 발전소가 하면 100원이 되는데 이 줄이 끊기는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그날의 수요가 여기까지였으니까 서천 발전소까지만 서천 발전소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한 예를 들어 한 70원, 한 90원이었다. 그러면 그 서천 발전소의 가격이 90원이 그 시간에 전력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24번,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씩 발전시장 입찰을 돌려서 줄을 세워가지고 줄을 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이런 가격, 어떤 발전 도매 시장에서의 가격이 생깁니다. 이거는 소매 시장에 우리가 매일 내는 소매 시장에서 가격과는 별도로 한전이 발전 회사들한테 내는 가격의 표입니다. 그래서 한전은 매일 이런 가격을 그날 발전소 시장에 입찰을 들어왔던 발전소들이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가 여기는 안 보이지만 밑에 쭉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점점 두터워지면은 요선이 점점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유연탄 발전소의 가동이 떨어지고 LNG 발전소의 가동이 떨어질 거거든요. 또 석탄 발전소가 중간에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가스폭발 발전소들이 많이 밀리겠죠. 가동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 슬라이드도 좀 됐는데 LNG 발전소의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석탄 발전소의 가동률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가스폭발 발전소는 하여간 매우 어두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면에서 정부가 LNG 발전소 좋다 LNG로 전환한다. 그거 제 생각에 발전 자회사들의 논리에 논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LNG 발전소 좋다, LNG 발전소를 좋다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 하나 없앨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태안 1호기, 2호기를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주는 게 뭔가 하면 태안 1호기, 2호기 든 전에 석탄 가스폭발 발전소를 지어줘요. 근데 결코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발전사 사람들만 좋은, 발전사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인력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가격면을 따지면 가스폭발 발전소는 이미 재생에너지보다 비싸져 있는 발전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전기값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데 그냥 기저발전이 필요하지, 우리 대통령이 정전이 되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가스가 괜찮다고 하면 가스를 합시다. 이 판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닥 이 코스트 커브를 보지 않고 하는 판단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가스 발전소는요, 파이프라인에 들어오고 LNG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누출이 생깁니다. 이게 배관이 완벽한 게 아니어서 이걸 쏟아붓고 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있고, 특히 채굴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가스폭발 발전소의 배출 계수가 석탄화력 대비 50이라고 하지만 5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전 과정, 특히 이제 채굴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합치면은 더 많습니다. 특히 채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요, 가스 성분이 CH4잖아요. CH4 메탄가스예요. 천연가스 성분이 메탄가스인데,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극도정서의 약 20배, 어떤 사람은 80배라고 얘기하죠. 이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가스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원이 아닙니다. 전직으로 생각하면은 저걸 그렇게 좋아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5년 거고 지금 2017년 통계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 2년 정도 뒤처진 슬라이드이긴 한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 발전소가 단연코 높습니다.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한전 자회사 5개, 석탄발전 자회사들이죠.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 자회사 하나인 거고,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리고 다 석탄발전소 회사들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일 높죠. 남동발전의 경우는 5,900만 톤이죠. 지금 현재 이것보다 높을 겁니다. 7,000만 톤 될 건데요. 그 사이 발전소를 더 지어가지고 이 남동발전의 경우 남동발전이 지은 게 남동발전 자회사가 지었으니까 아니겠네요. 남동발전의 경우 6천만 톤이면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입니다. 3,400만 톤, 4천만 톤 이 정도면 한 7, 8% 정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요 2위부터 5위까지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략 한 4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서도 이렇게 높다고 볼 수 높습니다. 충남도는 좀 줄었어요. 사실 보니까 충남도가 내부적으로 대기 규제를 많이 강화해가지고 충남도는 이게 조금 줄긴 줄었는데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서도 더 많습니다. 충남도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슬라이드는 그대로일 텐데 지금 현재 이 슬라이드는 이쪽 표는 이 현대제철이나 아마 그 당진의 현대제철이나 아니면은 뭐죠? 이런 것들이 다른 제철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순위에서 발전소에 대한 그 대기오염 규제를 그동안 많이 강화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태안화력, 보령화력, 당진화력 있죠. 다 충남도에 있는 발전소들 굉장히 큰 단지들입니다. 뭐 6기가, 7기가짜리 단지들인데 우리나라에 이 석탄 발전소 저도 놀랐는데 석탄 발전소 단지로 순위를 매기는 표를 한번 봤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4개가 한국에 있어요. 3개가 있어요. 3개가 충남도에 있어요. 다 6기가 이상 넘어가면 발전소 단지 안에 큰 발전소가 있는 그 용량이 6기가 넘어가면 그게 10위 안에 들어오는데 이 3개가 이제 지금 다 6기가씩 하는 발전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 사람들이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남도가 최근에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고 그러는 거에서 정치적 기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참 걸핏하면은 탓하고 싶은 MB까지 나오겠는데 이게 다 MB 발전, MB 정부 이후에 나온 전력 수급 계획이 반영된 발전소인데 녹색 4대강 사업 얘기하죠. 요 건설 금액이 4대강 사업보다 클지도 몰라요. 이게 이 용량이 지금 이 용량이 전체 제가 까먹은 20기가 17기가 좀 20기가 정도 될 건데 이 석탄 발전소 추가된 용량 20기가면은 건설 비용을 따지면은 1기가에 한 1조 원 내지 1.5조 원이니까 한 30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건설 비용만. 이 건설사들이 참 재미가 좋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 신서천 1호기 위에까지는 지금 다 가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고 특히 2017년에 하나 둘 셋 넷 8개가 들어왔어요. 7기가와트가 들어왔어요. 7기가와트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전체 용량의 한 10% 정도? 7기가이고요. 거기다 2016년 12월에 10월, 8월에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매스가 발전소 줄 세우는데 그냥 중간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스값 발전소 지금 많이 괴로워하고 있고 전기값이 그러니까 변동비 기준 따지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 발전소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지어지고 그렇죠. 개발 중이고 신서천 1호기 충남도에 있는 신서천 1호기랑 경남에 있는 고성하이 1, 2호기는 지금 거의 한 반쯤 올라갔어요. 얘네들은 신서천 1호기 경우에는 한 내후년 정도면 가동 시작할 거고요. 고성하이는 이제 그 다음에 지어질 겁니다. 요 4개, 하나, 둘, 셋, 4개가 지금 지어지냐 마냐가 저희 업무의 한 절반쯤 차지하는 게 이 삼척화력 1, 2호기가 저희 올해 초에 저희 큰 타겟이었어요. 여기서 금융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발전소들이 인허가를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강릉 아닌 1호기, 2호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거냐, 삼척화력 1, 2호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거냐 생각하면 되게 산자부 앞에 가서 뭔가 액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한테 뭔가 액션을 하는 걸 생각하는데 저희는 약점이 산업은행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은행을 잡는 일을 했었고요. 녹색법률센터에서도 올 초에 요거 금융 조달하기 전에 아마 저걸 했었어요. 산업은행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금지 가처분, 금융주산 금지 가처분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발전소 이 민자 발전 사업들의 경우에는 그쵸, 민자 발전 사업, 석탄 발전 사업들이 얼마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저기 자회사 사업들이고 이제 민자 발전 사업들이 하나 몇 개가 뒤쪽에 최근에 지어진 다 민자 발전 사업들인데 이 민자 발전 사업들의 경우에는 금융을 한전 사회사들과는 달리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걸 받습니다. 한전 자회사들 보면 알겠지만 회사채를 받아요. 쉽게 말해서 한전 자회사들은 신용대출을 받아요. 그동안 신용등급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이 민자 회사들은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금융을 받습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대출이에요. 우리로 치면 담보대출 같은 거는 심사하는 방법이 좀 더 빡셉니다. 근데 이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산업은행이며 국민은행 같은 기관들입니다. 특히 산업은행이 하는 역할은 자기도 돈을 빌려주고 기업은행이며 농협이며 이제 자기 부하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을 존경하는 은행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 산업은행은 왕형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고은행이 한다 하면은 따라간다 하고 산업은행 따라서 이제 돈을 대주죠. 그래서 산업은행을 그런 어떤 금융주선 내지 대출 행위를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저희의 그쵸 주선이라고 하셨는데 금융주선이 이제 그 왕고 역할을 해주는 게 주선이에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금융에서의 복덕방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선 예. 그래서 산업은행을 막으려고 했고 이제 환경운동이라면 국민은행을 많이 이제 타겟팅을 했었는데 산업은행을 저희가 타겟팅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국정감사도 받고 국회에서 잔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입장에 있잖아요. 산업은행을 벼르고 있는 정치인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산업은행을 많이 이제 괴롭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달에 계약을 애매하게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발전소가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미 꿀꺽 넘어간 떡을 그냥 목구멍에서 꺼내서 이제 끄집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음 주에도 국감에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핵심 이슈는 요거 두 개를 막는 거였었고 특히 저희는 삼척에는 포스퍼를 막는 거가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아까 어쨌든 한전이 지금 현 체제에서 누리고 있는 뭐 일종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시장 자체를 이제 왜곡시키는 어떤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석탄 발전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저 사람들을 그냥 시장적인 어떤 가격이나 향후 전망을 그냥 무시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저거는 그냥 안전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슬라이드를 건너뛸게요. 네. 여기 뒤에 다 있긴 있었는데 안 건너뛰시고 나중에 말씀하시죠.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릴게요. 금융 얘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준비를 했었고 지금 시간이 몇 시죠? 45분인가요? 5시인가요? 5시. 네, 시간이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지금 이쪽은 제가 재생에너지 발전 부분 전반적인 현황을 몇 가지 슬라이드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라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요걸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신재생에너지라는 말을 쓰지 말아주십시오. 신이라는 말을 좀 쓰지 않아. 자꾸 녹색연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진행시켜야 된다. 신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화석이 연료거든요. 재생에너지가 여기 있죠.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재활용 해야 되니까. 수력은 녹색연합 쪽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거고 태양광, 풍력은 네. 근데 연료전지는 IGC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연료전지 천연가스를 가지고 하는 발전인데 수소차랑 똑같은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1시간 반을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그냥 여기까지.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에 기초한 발전이고 포장을 잘한 거다. 수소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IGCC는요 석탄을 부글부글 끓여서 가스화시키는 발전입니다. 석탄 발전소예요. 석탄 발전소에 매우 비싼 석탄 발전소예요. 싸지도 않은 석탄 발전소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묶여가지고 신재생에너지라는 그 용어에 사람들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묻어가는 에너지원들인데 아주 나쁜 말이에요. 신재생에너지란 말이에요. 재생에너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예. 어쨌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근데 이제 이 신재생에너지가 왜 묶여있는가 이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원료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효과는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조금을 받는 어쨌든 근데 보조금을 받고 있고 보조금을 받는 양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발전량으로 기준을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중에 뭐가 많으냐를 보니까 폐기물이 가장 많습니다. 60%고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얼마다 하면 그 중에 60%는 폐기물 발전이고 바이오 발전이 15% 정도 폐기물과 비슷한 바이오물 발전이 15% 정도 되고요. 태양광 풍력은 14%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 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16년, 17년 통계까지 나왔는데 제가 17년 통계가 있는 슬라이드도 있긴 한데 이걸 가져왔네요. 어쨌든 지금은 한 20% 정도 될까요? 네, 어쨌든 많지 않습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소가 이랑 풍력 발전소가 서서히 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7%다 하는 얘기는 틀렸고요. 맞는 얘기는 한데 실제로 그 중에 태양광 풍력은 얼마 안 된다는 거. 태양광 풍력의 발전량이 얼마냐를 따지는 게 실제로 너네 나라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있어 하는 걸 얘기할 때 좋은 수단이고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는 한 1, 2%밖에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태양광과 풍력이 유럽은 뭐 20%는 쉽게 달성을 했고 미국도 뭐 신설 용량은 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1, 2%냐?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 플러스 아까 제가 드렸던 전력시장의 왜곡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태양광 보조금 제도는 유가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태양광 보조금 제도는 유가가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보조금 제도를 제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눴는데 2012년 이전, 2012년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 2017년 이후 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2012년 이 시장 환경이 참 중요한데 이 유가는 이제 그냥 태양광 사업자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이고 건설 가격은 태양광 시장 사람들이 많은 기술 혁신과 그다음에 치킨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많이 떨어진 겁니다. 2012년 이전에는 한 70억 원 정도의 1메가와트를 지었었는데요. 지금은 20억 원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니까 20억 원이지 다른 나라 가면 10억 원 내외로 짓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012년 이전에는 유가가 높았고요. 2012년에 16년에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 현재는 유가가 많이 낮은데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고유가이고 원래 재생에너지 발전제도 지원제도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게 발전차액 지원제도였습니다. 발전차액 지원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재생에너지를 진행시키기 위해 통상 많이 갖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15년간 내가 500원에 전기를 사주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였어요. 15년 고정가격으로 400원에서 500원 주겠다. 한전이 얘기하는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빌딩을 지을 때 한전이 예약을 다 걸어놓은 거랑 비슷한 상황. 한전이 빌딩을 지으면서 여기 이 빌딩에 한전이 입주할 거야. 돈 빌려줄래? 은행한테 가서 물어보면 은행 당연히 빌려주죠. 한전이 입주한다는데 돈을 누가 안 빌려줘요? 돈을 뽑을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뭐 이게 한전이 돈을 안 줄 가능성은 뭐 굉장히 낮아 보이고 하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도 잘 됐었어요. 이 당시에는 잘 됐는데 문제는 고유가였죠. 고유가면 한전이 적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가가 높다 보니 유가가 높은데 한전이 소비자들한테 걷는 요금 동일하니까 한전이 적자예요. 거기 그 상황에서 400원에서 500원 사이에 하는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건설 가격이 높다 보니까 보조금이 400원에서 500원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한 150원 또 안 줘도 되는데 주다 보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무슨 태양광 발전소 살려주고 앉아있느냐. 근데 자회사들이 태양광 발전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못해 먹겠다. 나온 게
RPS 제도입니다. RPS 제도인데 RPS는 기본적으로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못 짓겠으니 자회사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가스복합 회사들이 알아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라 의무량을 설정해 줄게. 근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마다 이 보조금 REC라는 공급 인증서를 지어줬고 이제 그 REC가 하는 역할이 사실상 보조금이에요. 근데 이 태양광 옛날에는 한전이 15년간 고정 가격으로 이렇게 사줬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들쭉날쭉 전기값이랑 들쭉날쭉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발전소들이 사는데 전기값은 늘상 아까도 보여준 늘상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도 이제 어떻게 시장 정책이 결정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들쭉날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은 금융권 입장에서 이 사업들을 보면은요. 아니 언제 방을 뺄지 모르는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빌딩에 돈을 빌려준 상황이 되는 거랑 비슷했어요. 금융조달이 잘 안 됐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에 암흑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잘 안 되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 2016년경에 박근혜 정부가 훌륭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전이 돈이 많이 남아들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이제 유가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돈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 태양광 발전소를 RPS 제도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는 진행을 해야겠고 하니까 내가 최고 190원에 20년 고정 가격으로 사줄게. 한전 플러스 자회사들이 이렇게 사줄게 하는 정책을 세워가지고 태양광 발전소 일기 시작하는 2017년, 16년 말부터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기 시작했어요. 그게 현재 여러분이 보는 태양광 대비 설립하게 됐다 하는 발전소들이 되게 이무렵부터 생겼던 발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유가니까 가능했던 정책이에요. 물론 한 가지 좋은 점은 옛날에는요 한전이 190원, 500원씩 줬어야 됐어요. 발전소 하나를 지을 때 1kW 할 때. 지금은 190원도 안 줘요. 150원 정도만 주면 돼요 한전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를 했던 가격에 세 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이게 떨어지니까 좋긴 좋은데 늘상 유가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유가가 신경 쓰이면 나도 발전자에서 나눠주고 나서 배출금과 가격도 줘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데 이거 내가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태양광 발전소 내가 돈을 줘야겠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유혹에 늘상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보조금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태양광 사업의 현재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이 그대로 전기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상 이 한전에 남는 돈으로 이 보조금을 주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기값을 올려가지고 이 보조금을 주는 양을 줄이든가 그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에너지 시장이 앞뒤로 규제되어 있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가 다른 나라는 20, 30% 하는데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까 하셨던 말씀 아까 하셨던 질문 혹시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조금량을 줄이면 재생에너지 촉진이 안 되고 그러면 다시 석탄 지어야 되는 보조금 양을 줄이면은 재생에너지 촉진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석탄 지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들이 밑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석탄 발전소들이 원자력 이제 더 안 짓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석탄 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보조금 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력 시장이 현재의 그 에너지원의 가격과 기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고 소수만 알고 있는 이 전력 시장을 그동안 운영해 왔던 사람들은 아주 그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몇 안 되는 기술 관료들이 세웠던 일이었는데 그걸 흔들어 놓고 투명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소 2030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술 트렌드만 따라가면 2030은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는데 빨리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꼬이고 꼬인 상황 이걸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 큰 과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런 보조금, 인위적인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순수 시장으로 했을 때 가격 그냥 순수 건설 단가와 연료비만 봤을 때. 근데 건전한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입찰 순서를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고 그냥 너 나한테 얼마에 팔래, 나한테 얼마에 팔래 하고 이제 마치 우리가 여기 어디 시장에 가서 감자를 살 때랑 똑같이 한다면 전기를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한다면은 아까 그 가격 추세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죠, 우리나라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규모와 건설 규모 이게 보령 발전소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냥 3조에서 5조 원은 조금 크고 아마 2조 정도 될 것 같아요. 2조에 3조 정도 원이 될 것 같은데 보령 발전소 1, 2, 3, 4, 5, 6, 7, 8, 6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전탄장이 있습니다. 한번 진짜 가서 보시면은요 굉장히 좋은 경험일 거예요. 옛날에는 쉽게 들여다보곤 했었는데 옛날에는 13년도에 가봤는데 그때는 환영합니다 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요즘 특히 노승해하면서 간다 보면 무슨 큰일 날라고 내가 그래서 저는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어마어마하게 큰 전탄장이 있고요. 배가 와 있어요. 그 벌크선이 와 있는데 이 벌크선 하나 오면 3일이면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석탄을요. 생각해보세요. 그 벌크선에서 나온 연탄재, 석탄재 굉장히 많겠죠? 그거 가지고 옆에 매립을 하고 이제 그 매립한 데 또 발전소 또 짓고 신고령 1, 2호기가 그 매립한 데 신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정욱 교수님 아시죠? 김정욱 교수님 아시죠? 지금 노색성장회장 이 근처 사시는데 저기 하는 날엔 얼마나 이게 날아나가지고 공격이 심한지 보령 사시거든요. 보령에 있으시거든요. 이게 가스발전소 이 보일러 이게 보일러거든요. 빗드러미 보일러가 크게 다르지 않은 보일러인데 15층짜리거든요. 15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전망대가 딱 있는데 딱 거기만 닦아놓고 아래층은 되게 지저분하다고 속으로 얘기하고 그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하여간 기자들도 잘 안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게 가스폭격 발전소입니다. 가스폭격 발전소인데 이거는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가스공사에 관만 딱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훨씬 작아요. 이거는 여기 15층인데 이거는 한 4층, 5층 정도 높밖에 안 되는 작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요거는 복잡해져가지고 아까 강릉 안에 삼척하력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건설비가 2기가짜리에 5.5조, 4.7조 원이네. 굉장히 비싼 발전소입니다. 이거 지어놓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발전소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저도 재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그냥 제의 그 문외한적인 그 재무 시각에서 봐도 계산이 안 돼요. 이 5.5조 중에 4.5조 원, 3.8조 원이 다 대출인데 대출에 이자만 1년에 얼마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소에 대한 정책이나 태양광의 추세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현금 흐름이 제대로 나올까? 근데 이걸 갚으려면 3, 40년 은 굴려야 될 텐데 이걸 다 뽑으려면은 그거 언제 뽑나? 뽑긴 뽑아요. 왜냐하면 삼성물산 같은 데서는요 이걸 어떻게 뽑는가 하면 참고로 포스코 에너지 아니면 여기에 포스코 에너지도 있지만 저 포스코 건설 같은 데도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뽑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건설비로 되게 다 이익을 회수하게 많은 부분을 회수하게 원금은 건설비를 회수하고 그다음에 순이익만큼은 이제 금융 대출을 갚은 다음에 이제 회수하겠다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언젠가는 태광이 너무 싸지고 풍력발전소가 너무 싸지면은 이 5.5조 원 중에 회수되지 않는 한 2조 원, 3조 원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발전소도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럴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은행 같은 것들이 동해부평 발전소도 산업은행에서 금융주단을 했던 산업은행이 왕고 은행 금융기관 역할을 해가지고 금융이 조달이 됐던 케이스인데 요거보다 작았어요. 요 밑에 있는 건 2기가짜리 아니고 1기가짜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금액이 4.7조, 2.3조 달라졌는데 여기에 어떤 금융기관들이 들어갔는지를 보면요.
이런 금융기관들입니다. 많이 들어보는 금융기관들이죠. 뭐 은행들 있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뭐 이런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것들 들어가고 뭐 어쨌든 저축 받은 돈을 굴려야지 자기네들도 이자를 갚아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험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험사들이 또 이제 길게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보험금 내면은 나중에 10년, 20년씩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잘 맞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길게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생활금고나 이런 것들인데 보험사들이 특히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거의 20% 됐어요. 이때 동해 선축화력 같은 데도 20% 정도 이상이 조달을 했는데 많이 이 보험사들과 이제 은행들이 하고 있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게 공적금융기관들이 제공한 거를 이 공적금융기관이라면 국감에서 질타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민 비판의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들 뽑아보니까 30% 정도 되더라 전체. 그 산업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덕방 역할을 했어요. 이 금융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좋은 사업이야 나만 따라하고 돈 벌 수 있어 라고 이게 산업은행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한 110여억 원 정도입니다. 뭐 딜을 거래를 성사시키면 110여억 원 벌었으니까 실무자가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기 참 좋은 사업인 거예요. 이런 이 사업 전체 진행하는데 실무자 한 10명도 안 필요하거든요. 5명은 산업은행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매출을 내면 사장님, 행장님, 부행장님께 보여지기에 참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기관의 금융제도 현황을 뭐 보면은 이건 작년 자료이고 이제 사실 올해는 더 업데이트가 됐는데 연금, 산업은행 같은 것들, 농협도 많습니다. 농협은 이 사채라고 하는 걸 중간에 사고 파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채를 중간에 파고 팔다 보니까 이제 많이 찍히고요. 금액이 합니다. 그리고 뭐 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투자를 하느냐 아까 말씀하셨죠. 왜 민간 발전소 아까 민간은행가 얼마나 많아요. 왜 민간은행들이 그런 추세를 이해할 텐데 왜 안 하느냐 하고 여쭤보셨는데 지금부터 나온 슬라이드들이 대여섯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저의 답입니다. 또 여쭤봤어요. 요즘 유치원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박용진 의원님. 이 당시에는 정무회,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관장하는 정무회 이거 참 많은 도움을 주셔서 산업은행을 유치원 하실 때 보면 얼마나 잘하세요. 마찬가지로 산업은행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잘 잡아주셨는데 그 당시에 그 산업은행 물어봤어요. 왜 했느냐? 왜 이런 걸 들어갔냐? 산업은행 하는 말이 발전업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래서 가동률이 높다. 두 번째, 정서조정계수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정 투자부서 수익률을 높일 보상받고 있을 보상받는다. 이게 정서조정계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전력시장 왜곡 중에 하나입니다. 전력시장 이 정서조정계수 제도가 주는 시그널은 내가 석탄발전소가 아무리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미대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거야라는 환상을 좀 심어줍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정산조정계수 근데 산업은행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정산조정계수 제도가 일정 투자부터 수익률을 보상받고 해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석탄발전소가 저위험 저수익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어서 아니 발전업가 상대로 저렴하다고 했는데 아니 너 환경국전이라고 안 들어봤어? 이번에 발차 전력 수급 계획에 환경국전이라고 들어갔어. 그거 보면 온실가스 배출 비용 같은 것도 다 이제 그 전까지는 딴 주문에서 보상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 니네들 발전 원가에 얹혀 질 거야.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안 생각해봤어? 하고 얘기했더니 물어봤죠. 산업은행. 그때 산업은행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환경급전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낮아질 건 맞는데 그래도 정산조정계수라는 완벽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석탄화력 발전 대만 불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 한마디가 참 이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그 그러니까 원초적 생각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정산조정계수제도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제도입니다. 논란 소지가 많고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법적 근거도 약하고 시장 추세도 맞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산조정계수 태양광이 정산조정계수를 통해서 뭐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처럼 해도 태양광 가격이 석탄발전소 가격보다 싸지면은 그래서 석탄발전소가 비싸져가지고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보면 보조해줘야만 수익률이 나올 일정 수익률이 나온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에 자꾸 물어보면 아니야 그때 가서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석탄발전소라는 기저발전원이 죽게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답변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답변을 해요. 실제로 산업은행 사람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떤 현황을 보면은 요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제 결론은 그냥 산업은행 사람들에게 뭐 국회의원 통해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 사람들의 왜 이거에 대한 논리, 왜 들어가냐는 논리를 보면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장 받아. 그러니까 이게 석탄 발전소는 저위험 그 가동률이 높아. 가동률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수익률 보장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수익률 보장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할까? 산자부 물어보니까 수익률 보장 안 해준다는데 왜 하는 거야? 그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고 얘기를 해요. 하여간 저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저는 생각이 그 금융권 사람들도 참 일반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그냥 그동안 자기가 편하게 생각해왔던 거를 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러면서 시장 트렌드는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걸 무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영화에 나온 주인공들은 미국 부동산 시장 대발불사라는 그 어떤 월스트리트의 신조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현상이지 않느냐. 그냥 아니 기저발전 당연히 필요하지. 어떻게 없어?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싸잖아 석탄발전도. 근데 실제로 가서 다른 숫자 보여주면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내가 이때가 살았던 방식이 그거야. 그 생각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자꾸 깨고 뭐 의원 국정감사라는 언론을 통해서 자꾸 이제 조직 내부에 심어주고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비판도 많이 하고 하는 게 저희 같은 기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요게 저희 상당 부분 활동의 초점이었는데 내년에는 전력시장 얘기를 외국대 전력시장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그걸 쉽게 그 내러티브를 구성해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는 게 내년에 저희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뭐 하시게 되면 노동연합과는 저희가 일을 많이 할 기회는 많지는 않지만 뭐 환경운동연합이나 아니면 그린피스라는 석탄발전소 그쪽 단체들은 석탄발전소 일을 많이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긴 하는데 노동연합과도 언제나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18년보다 회원으로서 이상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새만금 사진입니다. 새만금 가서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냥 도로잖아요, 도로. 바다에 깔려 있는 전망주는 도로에 불과한 거 이거 만들려고 그렇게 그때 노동연합 분들 특히 이제 많이 놀라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짓고 있는 발전소들 향후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서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궁금한 게 네. 얼마 전에 그 에너지공단 알펜스 파워쉘 질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REC 가격은 전부 다 발전 단가로 다 넣어서 계산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S&P 가격은 따로 계산되고 REC는 따로 계산된다고 말씀이시죠. 그게 답변이 무슨 얘기인가요? 아이스단프가 발전 단가에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REC부터 성격이 그냥 보조금인지 아니면 전력 단가에 포함되는 게 들어갔을 때 FIT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서 나가는 보조금이고 REC는 전부 다 발전 단가로 그러니까 한전 주머니에서 나간다니까. 한전의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걷는 돈에서 나가죠. REC는. 그러니까
전력 그러니까 S&P 가격에 RC 가격이 반영돼 있는 건지 아니면 다 S&P 가격에 전력 시장 RC 가격이 변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 발전소가 150원이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내역을 분석해 보면 한 100원 정도는 전기값 S&P고요, 50원 정도는 RC 값입니다. 150원이 발전 단가라고 하는 게라고 하면 150원은 두 가지 팩터가 있고 그 돈을 하는 게 그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전력산업기관팀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돈을 거둔 전력의 큰 돈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얼마씩 나가고 이제 그게 왜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를 뭐를 보면 아실 수 있는가 하면요. 전력거래소에 내려오는 전력시장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매년 RC시장 상금이 얼마 나왔는지 나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 S&P 얼마, 용량 요금 얼마, 그리고 마지막에 RC 대금 얼마, 배추권 대금 얼마 이렇게 다 표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 표에 들어가니까 그 표에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이건 발전 단가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RC 단가는 다 발전 사업자 내는 거라서. RC 단가를 발전 사업자가 내는 거고 네. 발전 사업자한테 주는 정산금 중에 RC 단가가 포함되는 거예요. 된다고 돼요. 어쨌든 말씀하신 거 끝에 이제 다 듣고 나면 이 저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뭐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대출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어쨌든 저런 어찌 보면 무모한 사업을 이제 포스코나라는 데서 또 이제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석탄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제 셧다운을 시키고 문을 닫아야 되는 건데 저렇게 금융과 산업이 물려있는 상황이면 아까 보여주셨던 2008년 월스트리트 이 사태나 금융 사태나 IMF 사태처럼 저걸 문을 닫게 만들면은 기업과 그걸 맞물려서 산업은행과 다 줄줄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는 그러면 저거를 계속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살려놓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하나. 저도 그 부분에 상담을 공감합니다. 한전이 아까 한전 처장님의 말씀에 난장판이라고 했잖아요. 그 난장판은 분명히 재무적 폭탄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시장 경영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들을 결정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전혀 그 기업 운영하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결정들이 자꾸 이어지면서 생기는 재무적 폭탄이 이어져가지고 이 회사들의 재무제품 언젠가 폭발할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폭발하는 순간 어떻게 하긴 해야겠죠. 당장 어딘가 수요를 살리고 나서 이제 차차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없애는 걸로 하든가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태가 개인적으로 한 5년 내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짧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10년 내에. 근데 그 사태가 오지 않게 자꾸 거버넌스 개선하고 시장도 좀 투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정부 청와대 앉아 계신 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LNG 결정 같은 거 나오고 그런 느낌이죠. LNG 좋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전의 내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일단은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승진에 시작되지 않는 행동만 그런 목소리를 안 내겠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도 알겠죠. 산자부 똑똑한 과장님들도 에너지경제연구원들에 있는 박사님들 들어서 알겠죠. 전략으로 되는 박사님, 처장님들한테 들어가지고 알고 있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봐야 자기가 다음번에 국장되거나 시장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하진 않겠죠. 없으세요? 이시민 선생님 감사합니다.